안녕하세요. 책안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건채훈님의 가을 운동회입니다. 이 작품은 예기치 못한 사채업자의 빚에 몰리게 되고 딸을 보호한다는 일념으로 집을 나왔지만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전혀 없는 남편과 느닷없이 바뀌어버린 환경으로 인해 급격하게 변해버린 딸아이의 모습을 그저 지켜봐야만 하는 엄마 명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가을 운동회 권채훈. 옹해야 옹해야 어쩔시고 옹해야. 흥겨운 음악 소리가 명채의 발걸음을 붙잡는다. 명채는 측백나무 울타리 사이로 초등학교 운동장을 들여다보았다. 아이들이 둘씩 마주서서 율동을 하고 있었다. 가을 운동회 연습을 하는 모양이다. 교단 위의 지도교사가 하는 동작을 열심히 따라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멀뚱히 서 있는 아이도 있었다. 요즘 아이들은 배짱이 좋기도 하지. 어떻게 선생님의 말에 따르지 않고 저렇게 뻣뻣이 서 있을 수 있을까? 명채는 목욕바구니를 든 채 유달리 열성을 보이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꼭 초등학생 시절의 자기 모습 같았다. 대충 해도 너무 열심히 연습하다가는 정작 운동의 날에 몸살이 나서 매스게임을 못하는 수도 있단다. 운동장에 내리꽂히는 햇살은 명채의 어린 시절이나 다름없이 화사하다. 헬리콥터 소리가 났다. 명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헬리콥터가 뭉게구름이 피어오르는 푸른 하늘 저편으로 멀어져 갔다. 그해 가을 운동회는 추석 다음 날이었다. 들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자꾸만 높아져서 마음까지 둥실둥실 떠오르는 것 같았다. 그러나 명채는 집에 누워 있어야 했다. 일사병 때문이었다. 운동회의 마지막 순서를 부채춤으로 화려하게 장식할 거라고 매스게임을 지도하던 선생님까지 달떠서 여간 열심이 아니었다. 내 역할이 중요해. 애들이 너를 보고 따라할 거야. 교단 위에 올라가 부채춤을 추는 아이로 뽑히는 바람에 명채는 다른 아이들이 입기로 한 빨강 치마에 노랑 저고리 대신 꽃분홍 치마에 색동 저고리를 특별히 맞췄다. 한복을 맞춘 아이는 몇 되지 않았다. 명채도 일찌감치 옆집 중학생 언니의 한복을 빌려 입기로 말을 해놓았던 터였다. 대표로 뽑힌 덕분에 난생 처음 얻어입은 추석빔이었다. 한복을 맞추던 날부터 명채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부채를 펴들고 너울너울 춤을 추었다. 운동회 전날 총연습이 있었다. 추석날도 잠깐 입고 벗어놓았던 한복을 차려입고 명채는 교단 위에 섰다. 음악이 나오자 명채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던 자세에서 몸을 일으키며 부채를 활짝 폈다. 운동장 가득 공작새들이 날아오르는 것 같았다. 따끈따끈한 가을 햇볕이 운동장으로 한껏 쏟아졌고 영양이 부족한 아이들은 픽픽 쓰러졌다. 명채도 쓰러지고 말았다. 괜찮을 거야. 푹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 거뜬히 일어날 수 있어. 기별을 받고 헐레벌떡 달려온 아버지는 명채를 업고 집으로 오면서 몇 번이고 중얼거렸다. 아버지의 말을 꿈결인 양 들으며 명채는 자꾸 까부라졌다. 이튿날 학교에서 틀어놓은 확성기 소리가 아침 일찍부터 온 동네에 울려 퍼졌다. 마음은 벌써 학교 운동장으로 달려가고 있었지만 명채는 일어날 수가 없었다. 안간힘을 써서 일어나 보려고 했으나 천장이 빙글빙글 돌기만 할 뿐이었다. 명채를 부축해서 일으키려던 아버지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며 도로 눕히고 나서 한숨을 내쉬었다. 내년 운동회 때는 더 고운 한복을 맞춰줄 테니까 너무 서운해 말거라. 명채의 눈물을 닦아주던 아버지의 꺼끌꺼끌한 손바닥이 그립다. 다음 해에도 가을 운동회가 열렸지만 순서에 부채춤은 없었다. 정부 시책에 따라 간소해진 썰렁하기 짝이 없는 운동회였다. 명채는 한동안 넋을 놓고 있다가 제풀에 화들짝 놀라 주위를 휘둘러 보았다. 건장한 사내의 뒷모습이 상가 건물을 돌아 사라졌다. 뒷모습이 꼭 그 사람 같다. 명채의 가슴은 사정없이 뛰기 시작했다. 아닐 거야. 그런 사람들은 꽤 잘 산다던데.
이런 서민 아파트에 살 리가 없지. 명채는 야구 모자를 더 깊이 눌러쓰고 한 손으로 가슴을 지그시 누르며 발걸음을 제게 놀렸다. 추석 밑이라고는 해도 낮에는 에어컨을 켤 정도로 기온이 올라가는 탓에 목욕탕 안은 한산했다. 목욕탕 안에서는 마음을 푹 놓을 수가 있다. 따뜻한 물에 몸을 푹 담그니 가뜩이나 피곤한 몸이 더욱 늘어져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싫다. 때미는 여자는 속옷바람으로 탈의실의 평상 위에 누워 TV를 보고 있다. 여자의 실팍한 엉덩이 곡선이 제법 섹시하다. 명채는 탕 속에 비스듬히 누워 유리문 너머 탈의실 옷장 위에 올려놓은 TV를 쳐다보았다. 한가롭게 TV를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소리는 들리지 않고 화면만 보이는 연속극은 아무 재미가 없다. 때나 밀어야겠다. 주제에 웬 호사냐 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명채는 때미는 것만큼은 돈이 아깝지 않았다. 아줌마 목욕이나 해. 손님이 걷잡을 수 없이 몰리는 날이면 인색하기 짝이 없는 사장도 목욕값으로 2만 원쯤은 찔러줄 줄 알았다. 어제도 새벽 4시까지 붙들려 있었다. 한 달에 2번 쉬고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루에 9시간 일하고 받는 월급은 130만 원. 명채의 일 치워내는 솜씨로는 200만 원도 받을 수 있다는 게 주방 보조로 일하는 시간제 아줌마의 견해다. 명채도 물론 그걸 안다. 그러나 지금의 처지로는 그저 죽은 듯이 이 집 주방에 처박혀 지낼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또다시 옮긴다는 건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다. 빚쟁이들은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어떻게 된 계산 속인지 빚은 갚아도 늘어만 갔다. 명채는 달아나고 또 달아났다. 초장빚은 있는 집 애들 한 달치 미국 유학 경비에도 미치지 않았다. 사채업자는 선선히 돈을 내주었다. 그러나 약속한 날에 돈을 마련해서 사무실을 찾았을 때는 문이 잠겨 있었다. 그들이 고의로 돈을 받지 않은 것임에는 불구하고 이자는 그들만의 계산법으로 삽시간에 불어났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더니 이건 숫제, 배는 간 곳 없고 배꼽이 배 노릇을 하자고 드는 것이었다. 그들한테 떼밀려 지방의 여러 도시를 흘러다니다가 이건 아니지 싶어 마음을 독하게 먹었다. 그래 좋다. 너네들이 그렇게 나오면 나는 요렇게 나오겠다. 명채는 주인집의 임대 계약서를 훔쳐서 도망쳤다. 주인의 이름을 감쪽같이 지우고 그 위에 손명채라고 썼다. 널린 게 사채업자였다. 명채는 위조한 임대 계약서를 맡기고 사채업자에게서 돈을 빌려 그 길로 성형외과를 찾았다. 코를 높이고 쌍꺼풀을 만들고 눈썹뿐만 아니라 눈꺼풀에도 문신을 넣어 아이라인을 강조했다. 겁 많고 순해 보이던 얼굴이 당돌하고 건방지고 사나운 얼굴로 확 달라졌다. 그러고도 안심이 안 되어 단발머리 모양, 컬이 아름다운 긴 머리 모양의 가발도 2개 샀다. 짧게 자른 머리는 눈에 띄지 않는 흑갈색으로 염색을 했다. 안경도 금태 하나, 뿔테 하나, 태가 없는 것으로 하나, 3개를 장만했다. 들고 다니던 낡은 가방도 주저없이 버렸다. 헐렁한 트레이닝 바지에 티셔츠 차림의 주방 아줌마는 허울을 벗었다. 그녀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서 서울로 돌아온 것이다. 생맥주 집으로 출근하는 그녀는 그 집의 손님으로 보일 만큼 차려입고 다녔다. 등을 쭉 펴고 고개를 바짝 치켜든 채 쫓기는 사람의 분위기가 풍기지 않도록 거울 앞에서 꼼꼼히 살피고 걸음걸이까지 연습을 한 연후에야 집을 나섰다. 그러나 혼자 추스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기껏 기운을 내서 며칠 씩씩하게 지내보지만 몸살기라도 있는 날이면 맥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었다. 누군가 의지간이 있었으면 훨씬 견디기가 수월하겠지만 사방천지 둘러보아도 그럴싸한 사람이 없다. 가슴을 후벼 파며 달려드는 딸이 하나 있을 뿐이었다. 내 속에서 나온 내 딸이 맞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딸은 매몰찼다. 엄마라고? 흥, 난 고아야. 당신 같은 엄마 없어. 집을 나온 지 2년 만이었다. 딸이 일한다는 주요소로 전화했을 때 딸은 앙칼지게 한마디 내뱉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남편이야 돌아서면 남이라지만 딸만은 어미를 이해해 주리라고 믿었던 터라 명채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 지경이 되기 전에는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키워보겠다고 지극정성으로 저를 위해 바쳤건만 피는 못 속인다더니 모지락스러운 게 꼭 제 압이었다. 19이면 어미를 이해할 나이도 되지 않았는가. 명채는 딸과 한 통 속이 되어 그녀를 무슨 벌레 보듯 하는 딸의 단짝 친구를 사정사정해서 불러내어 딸의 근황을 대충이나마 알아볼 수 있었다. 걔요? 독이 오를 대로 올랐어요. 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안전핀을 뺀 수류탄이라니까요. 집을 나갈 적에는 이미 어머니이기를 포기한 거 아니에요? 나도 알 만큼은 알아요. 지금 같이 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제 와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거 웃기잖아요. 걔요? 얼마든지 혼자 살 수 있어요. 수능도 볼 거예요. 대학에 못 갈 거 뻔하지만 남 다 보는 수능이라도 봐보자 그거지요. 점수 같은 거 신경 안 써요. 어차피 못 갈 텐데요 뭐. 왜요? 등록금이라도 마련해 놨어요? 수업료를 못 내서 수능 원서도 안 써주는 걸 주요소에서 선불받아 수업료 내고 간신히 원서 접수했다고요. 월세 보증금 다 까먹고 오갈 데가 없어서 주요소로 짐 싸들고 들어갈 때부터 걔 확 변했어요. 아줌마는 그때 어디 있었어요?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기름 넣고 청소하고 사무실 구석에서 쭈그리고 자고 라면 끓여 먹고 학교에 가면 기름 냄새 난다고 애들이 피하고 담임은 정학시킨다 어쩐다 으르렁거리고 그래도 걔 꿋꿋했어요.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거하고 주유소에서 일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선생님이 한번 와보라고 대들었죠. 걔 웃겨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 몽땅 걔네 주유소 단골로 잡았잖아요. 주유소 사장님은 좋은 분이니? 주유소 사장님이요? 후후 여자예요. 멋져요. 큰 트럭도 막 몰고 다녀요. 집 나온 애들은 안 써요. 걔는 집을 나온 게 아니고 집이 없어진 거잖아요. 거기는 할아버지들이 많아요. 정년퇴직한 할아버지들. 걔가 그 주유소 마스코트라니까요. 졸업만 하면 나랑 같이 여군에 들어갈 거예요. 먹여주지, 재워주지, 잘하면 공부도 할 수 있다던데요. 걔는 온몸이 폭탄이니까 군대 가도 잘할 거예요. 근데 아줌마, 몰라보게 예뻐졌네요. 수술했어요? 그 애는 단숨에 주워 섬기고 나서 발딱 일어섰다. 전에 집에도 곧잘 놀러 오곤 해서 수첩에 전화번호를 적어 놓았던 얌전한 아이였는데 아이가 왠지 불량해 보여서 명채는 불안했다. 예, 그냥 가면 어떡하니? 휴대폰 번호라도 가르쳐주고 가야지. 참 아줌마도 내가 아줌마 만난 거 알면 나 걔랑 끝이에요. 걔가 얼마나 독종으로 변했는지 모르셔서 이러시는데 아줌마도 걔 보면 몰라볼걸요. 일은 그대로 폭탄이에요. 폭탄. 가르쳐줘도 소용없어요. 금방 바꿀 텐데요 뭐. 그럼 내 휴대폰 번호라도 적어놔. 혹시 모르잖니. 에이 참 알았어요. 그리고 내 휴대폰 번호 좀 가르쳐줘. 한참을 망설이던 아이는 자기를 귀찮게 하는 날에는 번호를 바꿔버린다고 으름장을 놓은 후에야 자기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었다. 잘 들어갔느냐고 번호를 확인할 겸 한 번 전화를 했을 뿐이었다. 딸과 같이 있었는지 누구야? 하는 딸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 애는 잘못 걸린 전화라고 대꾸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렇게 꿋꿋하게 잘 지내고 있다니 그나마 마음이 놓이기는 했다. 없는 살림이지만 저 하나라 기죽이지 않고 키운다고 키웠는데 느닷없이 혼자가 되어버렸으니 그 충격에 정신이 이상해지지 않고 온전한 것만도 다행이다. 딸은 길 가던 사람들이 한 번씩 돌아볼 만큼 예뻤다. 빚에 몰려서 쫓기다가 아니 그 애를 보호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집을 나왔다. 길목을 지키고 있던 해결사들이 혹시 그 애를 해코지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서였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이었지만 우선 피하고 보자며 남편과 의논한 뒤끝이었다. 이미 벌어질 대로 벌어진 부부 사이라고는 해도 명색이 남편인데 남편이 어떻게든 해결해 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막연한 것은 막연한 것일 뿐이었다.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부와 눈이 맞아 딸을 혼자 놔두고 그 여자네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딸은 죽으면 죽었지 그 여자랑은 살 수 없다고 했다. 명채가 집을 나온 지 석 달 만이었다. 전화를 걸자 딸은 울음부터 터뜨렸다. 엄마 어딨어? 나 어떡해. 무서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금은 엄마가 갈 수 없어. 이 악물고 살아야 해. 너도 이제 18이잖아. 혼자 살 수 있어. 어떻게든 버텨봐. 좀 잠잠해지면 엄마가 데리러 갈게. 그래도 아비가 있는데 돌봐주겠지 하고 마음을 달랠 뿐이었다. 상황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다. 나중에는 전화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귀양살이도 그런 귀양살이가 없었다. 생각할수록 억울했다. 남들처럼 잘 살아보자. 이 지긋지긋한 지하실 방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느냐. 보험회사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는 각오가 대단했었다. 1억, 5억, 명체로서는 꿈도 꿔보지 못하는 숫자들로 사무실 벽은 치장되어 있었다. 그 숫자 옆에 붙여놓은 활짝 웃는 여자의 사진은 이달의 보험왕이었다. 다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나라고 못하겠느냐. 1년은 그런대로 재미나게 지냈다. 아침마다 정장으로 차려입고 집을 나설 때는 자신의 모습이 흡족해서 몇 번씩 거울에 비춰보고는 했다. 아름아름으로 한 달 한 달 지탱할 수 있었고 목표액이 부족할 때는 소장이 채워주곤 해서 1년 만에 팀장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명체의 한계였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소장이 소나기에서 놀아난 것이 족쇄가 되었던 것이다. 팀장의 목표액은 까마득히 높았다. 한 번, 두 번 대납하다가 1년을 유지하지 못하는 계약은 고스란히 명체의 몫으로 돌아왔다. 거기서 나 몰라라 했어야 하는 것이었다. 소장은 그런 낌새를 책이 무섭게 고삐를 틀어지고 놓지 않았다. 책임을 져야 한다. 나까지 망하게 할 셈이냐. 사채업자를 소개해준 사람은 소장이었다. 나중에는 집으로 찾아와 남편을 볶아쳤다. 그러나 우리도 이제는 맞벌이를 하니 곧 형편이 펼 거라고 신바람을 내던 남편은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이 냉담했다. 어쩐지 옷을 철철히 해 입고 회식이니 뭐니 하면서 밤늦게까지 싸돌아다닐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그러면 그렇지. 너 같은 맹추가 돈을 벌어? 강큰 내가 벌인 일이니 내가 알아서 해결해. 난 몰라. 남편도 어디서 돈을 융통할 데가 없다는 거야 뻔히 아는 사실이었지만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 정남이가 뚝 떨어졌다. 어쨌거나 잘 살아보겠다고 하다가 빚을 진 게 아닌가. 자기가 돈을 펑펑 벌어왔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는가. 해보는 데까지 해보자. 가보는 데까지 가보자. 그래서 다다른 곳이 지하실 방보다 더 음습한 곳, 2대의 업소용 대형 냉장고가 맹렬히 열기를 내뿜는 지하 1층의 생맥주집 주방이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명체가 음식 솜씨 하나는 타고났다는 것이었다. 여기저기로 쫓겨다니면서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은 명체의 음식 솜씨와 튼튼한 몸 덕분이었다. 여기서 더 나빠진 데야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막다른 곳에서 할 수밖에 없는 자기 위안이었지만 자기 속에 그런 용기가 숨어 있으리라고는 짐작도 못했던 일이었다. 손님이 한꺼번에 몰아닥쳐서 정신없이 돌아치다가 잠깐 숨을 돌릴 때면 웬일인지 수영을 배우던 때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물을 겁내지 않을 만큼 영법을 익혔을 무렵이었다. 수영 강사는 수십 2미터의 수영장으로 수강생들을 데려가서 바닥을 딛고 나서 올라오라고 했다. 처음 수영을 배울 때는 가라앉기만 하던 몸이 아무리 해도 바닥에 닿지 않는 것이었다. 물속에서 공중거리며 허우적거리다가 가까스로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몸이 솟구쳐 올랐다. 육중한 몸무게를 전혀 느낄 수 없이 가뿐하게 수면 위로 솟구치는 재미에 몇 번이고 잠수를 했다. 바닥이니까 이제는 솟구치는 일만 남은 거야. 명체는 눈을 감고 주문처럼 되뇌곤 했다. 모녀간인 듯한 여자들이 탕 속으로 들어왔다.
여자애가 물이 뜨겁다며 찬물을 틀었다. 발밑으로 냉기가 퍼졌다. 명채는 젖가슴이 붕긋한 20살 남짓돼 보이는 여자애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딸의 얼굴이 그 여자애의 얼굴 위에 겹쳤다. 명채는 무심결에 그 여자애를 향해 두 팔을 벌렸다. 여자애는 얼른 몸을 돌려 제 어미에게 뭐라고 하더니 탕 밖으로 나가버렸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명채는 탕에서 나와 사우나실로 들어갔다. 숨통이 막혀서 평소에는 잘 이용하지 않는 사우나실에 털퍼덕 주저앉아 명채는 딸의 이름을 불렀다. 딸을 영영 잃어버린 건 아닐까. 그 애를 위해서라며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실상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어미라고 무얼 해주기는커녕 죽도록 고생만 시키고 있으니 딸에게 그런 대접을 받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다. 숨을 못 쉬겠다. 명채는 사우나실에서 나와 떼미는 여자를 불렀다. 떼미는 여자에게 몸을 맡기고 있으면 명채는 부잣집 안방마님이라도 된 것 같다. 이 맛에 번번이 때를 미는지도 모르겠다. 한때는 고스득이라고 소문난 떼미리를 해볼까 하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떼미는 기술은 물론이고 적자는 보증금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생맥주집에서 일하면서 모은 돈이래야 500만 원이 채 못 된다. 그것도 생맥주집 홀에서 지내는 게 지겨워서 사글세빵을 얻느라고 보증금으로 200만 원을 쓰는 바람에 300만 원이 채 못 남았다. 명채가 새들어 사는 아파트 단지는 방 2개짜리 소형 아파트라 그런지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았다. 명채네 주인도 혼자 사는 할머니였다. 이것저것 캐묻지만 않는다면 숨어 살기에 딱 좋은 집이다. 1,000만 원만 모이면 단독주택 지하실 방이라도 사글세를 얻어서 딸하고 같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야 저렇게 골이 나서 어미를 안 보겠다고 펄펄 뛰지만 같이 살 수만 있다면 딸도 좋아할 것이다. 아이 쓰라려.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명세는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다. 어머, 내 정신 좀 봐. 이걸 어쩌나. 죄송합니다. 떼미는 여자가 황망히 서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한쪽 종아리를 계속해서 너무 힘주어 문대는 바람에 피부가 벗겨진 것 같다. 여자는 소지품을 넣어두는 플라스틱 대야에서 크림을 꺼내 벗겨진 피부에 조심스럽게 발랐다. 명채는 몹시 화가 났지만 여자의 눈과 딱 마주치는 순간 더 무어라 하지 못하고 돌아 눕고 말았다. 이 여자도 초짜임에 틀림없다. 무얼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죄 말아먹었거나 남편이 무얼 하다가 말아먹었거나 하여간에 갈 때까지 간 부류에 속할 것이다. 그게 아니고서야 이만한 일에 저리 놀라 자빠질 듯한 표정을 지울 수가 없는 일이다. 명채가 맨 처음 음식점의 주방에 들어섰을 때의 표정이 아마도 지금 저 여자와 똑같았으리라. 나중에 알고 보니 며칠 먼저 왔을 뿐이었던 여자에게서 얼마나 지청구를 먹었던가. 벌거벗고 때밀이로 나섰을 때는 남다른 각오를 했을 것임에도 한 번 실수로 손이 얼었는지 여자는 손이 건성으로 왔다 갔다 했다. 개운하게 때를 밀기는 글러먹었다. 이 목욕탕은 틀렸다. 목욕탕이 됐건 미용실이 됐건 명채는 되도록이면 한 번 갔던 곳은 가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낯을 익혀놓는다는 것이 두려웠다. 모자며 가발이며 안경을 동원해서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다. 다행히도 주인집 할머니는 노인정에서 살다시피 했다. 명채는 한밤중에 들어와서 낮에는 내내 잠자고 오후 3, 4시나 되어야 일어나기 때문에 며칠 동안이나 주인집 할머니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적도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난 오랜만에 누려보는 평화였다. 떼미는 여자는 자기의 실수를 만회하려는지 피부가 매끈한 게 처녀 같다는 둥 입에 발린 칭찬을 늘어놓으며 열심히 안마를 했다. 안마 솜씨는 괜찮은 편이었다. 오동통한 데다 선텐을 한 것처럼 가무잡잡한 명세의 피부는 목욕탕에 올 적마다 여자들의 시선을 끌기는 했다. 엊그제 40고개를 넘었다고는 해도 얼굴만 조금 예뻤다면 진작 몸뚱이를 내돌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명채가 그나마 덜 망가졌다면 못난 얼굴 덕분이었다.
결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도리어 자신에게 이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 쓴 웃음이 나왔다. 못나고 퉁퉁한 몸뚱이지만 가는 곳곳마다 넘보는 남자들 뿐이었다. 하루하루가 힘겨운 전쟁이었다. 아주 선심을 쓴다는 듯이 덤비는 남자들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명체를 지탱해 준 것은 딸의 얼굴이었다. 어떻게든 빚을 갚고 딸과 합쳐야지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물러서면 영영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절박함이 순간순간을 버티게 했던 것이다. 요즘 일하는 생맥주집 사장만 하더라도 명채에게 휴대폰을 사주면서 은근한 눈길을 보내는 중이었다. 명채는 옳다구나 하고 휴대폰을 챙겼다. 자기 위치를 알리지 않고 딸과 연락을 취하자면 휴대폰처럼 편리한 게 없었다. 그러나 그 흔해 빠진 휴대폰마저 명채의 이름으로는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다. 명채는 이 세상에서 사라진 이름이었다. 휴대폰이 생기고 나다니는데 어느 정도 두려움을 극복했을 무렵에 수첩을 뒤져서 딸의 친구네 집으로 전화를 넣을 수가 있었다. 명채는 떼미는 값에다가 2,000원을 얹어주고 목욕탕을 나왔다. 해가 꽤 기운 것 같았다. 목욕탕에서 너무 오래 있었던 모양이다. 명채는 시간을 알려고 휴대폰을 꺼내보았다. 부재중 전화 5통. 사장 외에는 아무도 명채의 휴대폰 번호를 모른다. 아직 영업시간도 안 되었는데 벌써부터 호출인가 하면서 명채는 발신자 번호를 눌렀다. 아줌마 어디에요? 남은 급해 죽겠는데 왜 그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 여보세요? 하기가 무섭게 쨍하는 계집아이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누구세요? 지은이가 맹장이에요. 빨리 수술해야 하는데 병원에서 보험카드가 없다고 수술 보증금을 내야 수술해 준대요. 그리고 보호자요. 보호자가 있어야 한대요. 빨리요. 빨리. 지은이 죽어요. 지은이? 지은이라고? 명채는 딸의 이름을 듣자 정신이 번쩍 났다. 예, 거기 어느 병원이야? 언제부터 아팠는데? 어젯밤부터요. 몇 시간 안으로 수술하지 않으면 터진대요. 터지면 어떡해요? 빨리요, 빨리. 예, 어디냐니까? 길동 사거리에 있는 대학병원이요. 응급실에 있어요. 지금 곧 갈게. 고맙다. 어떻게 집에 와서 돈을 챙겨 택시를 탔는지 몰랐다. 빚을 진 사채업체의 사무실이 있는 길동이었다. 명채는 그 와중에도 주위를 살피며 응급실로 달려갔다. 아줌마, 여기요. 응급실 문 밖에 나와 있던 딸의 친구가 앞장서서 명채를 이끌었다. 딸은 낯빛이 하얗게 질린 채 모루 누워 있었다. 지은아, 조금만 참어. 수술하면 금방 괜찮아질 거야. 아줌마 누구예요? 얘가 왜 이래? 너네 엄마잖아. 야, 아무리 아파도 그렇지. 엄마도 몰라보냐? 엄마라고? 우리 엄마 아닌데? 그래, 엄마가 너무 변했지? 우리 딸이 몰라볼 정도니 엄마가 변하기는 변한 모양이구나. 조금만 참어. 엄마가 금방 수속 밟을 테니까. 그 순간 명채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딸이 몰라볼 정도라면 이제는 거리를 활보해도 되지 않겠는가. 원무과로 향하는 명채의 발걸음이 가벼웠다. 수술 보증금을 냈다고 수술 차례가 금방 오는 것은 아니었다. 지은이 말고도 수술을 받아야 할 응급환자가 밀려있는가 보았다. 명채는 몇 번이고 퇴근했지만 의사나 간호사는 차례가 되면 수술실로 갈 거라면서 기다리라고만 했다. 딸은 너무 아파서인지 아니면 어미를 보지 않겠다는 건지 두 눈을 꾹 감고 잔뜩 웅크린 채 돌아 누워서 소리도 못 지르고 입술만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명채는 침대 발치에 서서 두 손을 어디에 둘지 몰라 허둥대며 딸의 구부린 등을 바라보았다. 명채가 손을 뻗어 딸의 발을 만지려 가자 딸은 명채의 손을 뿌리쳤다. 얼마나 속이 탔는지 알아요? 쟤네 아빠 휴대폰은 불통이지. 쟤네 엄마한테 연락하느니 그냥 죽어버리겠다고 악을 쓰지. 아줌마는 전화를 안 받지. 아휴, 배고파 죽겠네. 저 배고파서 이만 갈게요. 맹장 수술은 쌍꺼풀 수술보다 쉽다면서요? 야, 죽지 말고 살아. 살아야 군대 가서 총도 팡팡 쏘고 대포도 펑펑 날리고 할 거 아니야. 나 간다.
딸의 친구가 가버리자 명채는 딸의 두 손을 찾아 꽉 잡았다. 한사코 손을 빼내려던 딸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입을 앙 다물고 두 눈을 꼭 감은 딸의 얼굴이 낯설었다. 간이 바싹 타는 듯했다. 이윽고 간호사가 딸의 이름을 불렀다. 수술 잘하고 나와. 한숨 자고 나면 다 끝나는 거야. 딸은 끝내 눈을 뜨지 않고 수술실로 실려 들어갔다. 생맥주집에 출근해야 할 시간이었다. 명채는 남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였다. 명채는 거두절미하고 지은이가 수술받고 있으니 병원으로 오라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 남편은 1시간 뒤에야 수술실 앞 복도에 나타났다. 명채는 남편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고개를 획 돌렸다. 세상에 급한 게 없는가 하며 칼날같이 세운 바지 주름까지 여전했다. 신수가 헌한 걸 보니 새 여편네하고는 잘 먹고 잘 사는 모양이었다. 남편은 한눈에 명채를 알아보지 못했다. 수술실 앞에 설치된 모니터 앞에서 수술 중이라는 지은이의 이름을 확인한 남편은 한쪽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명채는 슬그머니 일어나 복도를 걸어 나왔다. 아니 이봐, 지은 엄마. 그제서야 명채를 알아본 남편이 쫓아와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명채는 말없이 남편의 손을 걷어내고 밖으로 나왔다. 남편은 따라 나오지 않았다. 압이니까 뒷수습은 알아서 할 것이다. 까다로운 사장의 비위를 거스르면 있을 곳이 막막해진다. 살아남으려면 출근을 해야 한다. 휴대폰을 꺼놓아서 그렇지 성질 급한 사장이 벌써 몇 번이나 전화를 했을 것이다. 택시에 타고 머리를 등받이에 기대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모두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남편에게 한 가닥 미련을 남겨놓았던 모양이었다. 부부관계라는 것이 몇 천만 원의 돈에 휘둘려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는 허망한 것인 줄 알았더라면 애당초 결혼 같은 건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당신만 잠적하면 돼. 당신이 없는데 저 사람들도 어쩌겠어. 서류상으로 버젓이 남남인데 나를 건드리지는 않겠지. 기껏 내놓은 남편의 수라는 것이 일단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자는 것이었다. 이혼을 하면 자기는 빚쟁이들에게서 노연할 테고 그들이 찾다 지칠 때까지 명채만 피해 있자는 것이었다. 달리 뾰족한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명채는 순순히 남편이 하자는 대로 했다. 달아나고 싶었다. 빚쟁이들에게서 만정이 떨어진 남편에게서 단지 딸이 걸렸을 뿐이었다. 남편의 뒤에서 그를 조종하는 여자가 있으리라는 것은 전혀 상상도 못했다. 어떻게든 과정을 지키려 하지 않고 조금 어려워지자 든든한 여자 뒤로 날름 숨어버린 사람을 남편이라고 믿고 살아왔던 지난 세월이 꼭 거짓말 같았다. 이렇게 늦게 나오면 어쩌자는 거야? 사장은 대뜸 소리부터 질렀다. 명채는 다시 한번 눈물이 쏟아졌다. 울면 안 돼. 여기서 울면 안 되고 말고. 명채는 눈물을 훔치고 앞치마를 둘렀다. 돈가스를 튀기다가 손을 대었고 과일을 깎다가 손가락을 베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다. 수술은 잘 끝났을까? 마취가 깨면 몹시 아플 텐데. 압이라는 작자가 곁에 있어 주기나 할까? 오늘따라 늦게까지 손님이 있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명채는 찜통 같은 주방에서 나올 수가 있었다. 딸에게 가봐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도무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명채는 집으로 와서 죽은 듯이 잠을 잤다.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갚을게요. 여기 돈 있어요. 사내는 무지막지하게 그녀를 후려친다. 아! 야, 내가 도망쳐봤자 내 손바닥 아니야. 사내의 억센 소나기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 벗어나야 한다. 누가 도와줬으면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목소리는 입안에서만 맴돌 뿐이다. 아줌마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수술한 환자를 혼자 놔두면 어떡해요? 딸 친구의 전화에 명채는 악몽에서 놓여났다. 등에 식은땀이 흥건했다. 빌어먹을 놈. 아픈 애를 혼자 놔두고 어딜 갔단 말인가.
못 믿을 인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비니까 하고 마음을 놓은 게 잘못이다. 딸이 태어나면 누가 돌봐줘야 할 텐데 아비가 저 모양이니 큰 걱정이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만 방을 세준다는 주인집 할머니인데 사정하면 잠깐 동안이라도 딸을 데려와서 같이 지낼 수 있지 않을까? 명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병실 문을 살그머니 열었다. 딸은 자고 있었다. 많이 아픈지 이따금 얼굴을 찡그렸다. 간호사가 명채에게 한바탕 주의를 늘어놓고 갔다. 엄살 받아주지 말고 자꾸 운동을 시키라고 했다. 명채는 딸이 친구 손에 5만 원을 쥐어주었다. 아줌마는 일하러 가야 해. 부탁한다. 알았어요. 어서 가세요. 지은이 깨면 아줌마 왔다 갔다고 할게요. 쟤 헛소리하면서 계속 엄마 찾던데. 딸은 벌써 잠이 깨었으면서도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았다. 저렇게 독을 피우느라고 얼마나 힘들까 마음이 아렸다. 부모는 이러이러해야 하고 자식은 또 이러이러해야 하며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또 남편에게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법칙은 누가 정해놓은 것일까? 사람들이 정해놓은 법칙을 따라가지 못하면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명채는 딸에게 말해주고 싶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나면 지금의 처지가 더욱 부풀려 견디기 어려우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야 하고 생각을 바꾸라고. 그러고 나면 그다지 불행해하지 않고도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다고.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니라면 견뎌내지 못할 고난은 없는 거라고. 삶의 방식은 이리 차이고 저리 몰린 끝에야 어렴풋이 터득하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명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병실을 나왔다. 주인집 할머니는 두말 않고 그러라고 했다. 딸은 내일이면 퇴원한다. 명채는 오랜만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았다. 장이라도 봐놓아야 할 것 같아 명채는 집을 나섰다. 딸은 잡채를 좋아했었는데 지금도 좋아할까? 딸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집안은 고소한 냄새로 가득 찼다. 와, 이 냄새. 우리 엄마의 달짝지근하면서도 매콤 짭짤한 이 냄새. 딸은 두 팔을 벌리고 코를 벌른거리며 명채의 품으로 달려들곤 했다. 옹해야 옹해야 어쩔시고 옹해야. 명채의 발걸음은 음악 소리를 향해 빨라졌다. 공연히 마음이 들떴다. 초등학교에 활짝 열린 정문을 들어서자 하늘 가득 펄럭이는 망국기가 그녀를 환영하는 것 같았다. 명채는 숨을 한껏 들이마시고 나서 빙 둘러서 있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섰다. 한복 치마를 깡통하게 올려 입어서 치마 안에 입은 흰 체육복을 속옷처럼 드러낸 아이들이 매스게임을 하는 중이었다. 노랑 저고리에 빨간 치마를 받쳐 입은 아이, 색동 저고리에 노랑 치마를 받쳐 입은 아이, 한 가지 색으로 통일하지 않고 가지각색의 한복을 입은 아이들은 이따금씩 순서를 틀리기도 했지만 한결같이 방글방글 웃고 있었다. 한복을 똑같이 맞춰 입고서 순서를 틀리지 않으려고 잔뜩 긴장했던 명채의 어린 시절과는 달라져도 엄청나게 달라진 아이들의 표정이었다. 캔코드를 든 어른들이 아이들 사이를 비집고 들락거렸다. 저런저런. 명채 입에서 핀잔인지 탄성인지 모를 말이 튀어나왔다. 매스게임을 마친 아이들이 운동장 한쪽으로 우르르 뛰어나갔다. 정말 잘했지요? 1, 2학년 학생들의 꼭두각시였습니다. 다음에는 4학년 학생들과 아버지들이 함께하는 게임입니다. 확성기 소리가 운동장을 우렁우렁 울렸다. 아빠와 함께 춤을 이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아이와 아빠가 짝이 되어 운동장 가운데로 입장했다. 명채가 어렸을 적에도 했던 게임이었다. 꼭두각시 매스 게임이나 아빠와 함께하는 게임이나 어쩌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을까. 명채는 단박에 어린 시절로 곤두박질에 들어갔다. 어린 명채의 손을 잡고 내려다보던 아버지의 환한 얼굴. 이제는 영영 돌아갈 수 없는 걱정 없던 시절이다. 명채가 멍하고 있는 사이에 게임은 시작되었다. 한쪽 다리를 한때 묶은 아빠와 아이가 깃발을 돌아 한바탕 춤을 추고 돌아오는 게임이다. 착착 발을 맞춰 뛰어가는 모습이 정겹다.
미리 연습했는지 춤을 추는 모습 또한 아이와 아빠의 모습이 똑같아 구경하는 사람까지 흐뭇하다. 아니, 저 남자는. 명채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획 돌렸다. 숨이 턱 막혔다. 명채의 이름을 확인하자마자 대뜸 머리채를 휘어잡아 고개를 발딱 젖혀놓고 눈을 바짝 들이대며 나직이 뇌까리던 해결사. 바로 그놈이다. 야, 이 쌍년아. 어디서 늑도 좀도 아닌 것이 이렇게 속을 썩여. 내년을 찾아 헤매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 못생긴 쌍퉁하고는. 얼굴이나 반반해야 어디다 팔아먹든지 하지. 늙은 곰 같은 게 재주는 피워가지고 사람을 골탕 먹이고 있어. 여기 사장한테 석 달치 선불로 챙겼으니까 꼼짝 말고 붙어 있어. 또 날랐다가는 그때는 죽음이야. 입술을 달싹이지도 않은 채 씹어뱉던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되살아났다. 명채는 살며시 고개를 돌려보았다. 한 손을 아이의 어깨에 두르고 한 손은 내저으며 흥겨워하는 저 얼굴. 더없이 흐뭇한 얼굴에 한껏 행복한 남자. 명채는 슬금슬금 뒷걸음쳤다. 저놈도 웃을 줄 아는구나. 그의 웃는 얼굴이 더 무섭다. 어서 달아나야 한다. 그가 아이의 손을 놓고 달려와 그녀의 덜미를 잡아챌 것만 같다. 명채는 돌아서서 사람들을 밀치며 뛰었다. 명채를 떠다밀 듯이 왁작한 웃음소리가 그녀의 등 뒤에서 솟아올랐다.